18번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1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일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것은 응용해서 출제할 거예요. 응용해서 출제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게 멸실 등기죠.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이거 기억나시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들의 도장이 찍혀 있을 텐데 그 도장은 진짜 상속인들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토지 합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에 따라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합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들의 인감증명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합필 제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이때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합필 등기 이후 합병 처분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를 합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유, 합의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때는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확인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그자들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19번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원칙이 뭡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라서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3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시작하는 경우 아까 보셨죠? 수반성에 반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날 겁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거 가능합니까? 네.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건 전부예요. 그렇죠. 5번이 답이 될 테고 20번 다음은 거래신고 필증 정보와 매매 목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를 할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닐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2006년 1월 이후에 작성된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고 했죠. 다만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뭘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를 거래가액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았을 테고요. 2번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 첨부합니까? 아니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을 등기한다고 했죠.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 등기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등기가 틀렸고요. 3번 매매 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민법에서 공부하셨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요.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예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안 들어보셨어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아닌가? 저도 헷갈리네요. 여러분이 답이 없으니까. 일방 예약은 무슨 뜻입니까? 일방 예약. 일방에게만 예약 완결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건은 일방에게만 발생하여. 그래서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 이 시점에 예약 완결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방에게.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게만 예약 완결건. 혹시 예약 완결건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저 혼자 떠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요 을이 예약 완결건을 행사합니다. 누구에게? 갑에게. 그래서 이 예약 완결건은 예약을 완결시키는 권리예요. 이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을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요. 어느 시점에 행사했느냐? 요점에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그 시점부터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요게 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까? 따로 작성하지 않아요. 을이 갑에게 완결의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 그 즉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 예약에 의한 매매 계약은 보통 계약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예약서가 있겠죠. 요걸 첨부하는 것이지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계약서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네. 네. 읽고 지나가셨어요? 네, 그러면 네, 책이 있어요. 채권법에. 네, 채권법에 매매 파트에 있습니다. 매매 파트에. 그래서 예약을 완결시키는 권리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부르고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만약에 쌍방 예약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쌍방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면 쌍방 예약. 일방 당사자에게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면 일방 예약.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아요.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으니까 본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보통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매매 예약서가 있겠죠. 예약서. 그 다음에 4번.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그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것이고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정보라는 건데요. 등기 예규에는 여전히 신고필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용해 썼어요. 그 다음에 5번.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맞죠?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거래신고필증 정보와 매매 목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액은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세입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맞습니까? 2006년도 1월 1일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세입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을 등기한다고 했죠. 2번. 신고필증에 기록된 금액을 등기기록증 갑구나 을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을구가 틀렸을 겁니다. 을구가. 3번. 매매 목록이 신청정보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증 갑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 목록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맞겠죠? 네. 5번, 4번. 매매 목록 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며
등기관이 부여하게 되면 이게 부조리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 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 목록 번호를 부여한다. 이건 따로 외우라고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제 요약집에는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5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기출지문인데 5번은 꼭 기억하십니다.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밑줄 치죠.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밑줄 치시고 등기관이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것도 밑줄 치십니다. 등기관의 실수로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이외에는 경정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 목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위조 변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매매 목록은 변경 경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두 가지 암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해서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요. 22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행정구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죠. 따라서 행정구역이 법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죠. 간주가 되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바뀌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 표시 행정구역이 기록되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또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행정구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 표시 변경 뭡니까? 행정구역은 소재지죠. 소재지 아닙니까? 따라서 소재지와 관련이 됐으니까 이 소재지가 기록되는 등기는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행정구역은 주소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주소를 기록하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두 개의 등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때는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간주가 되지만 문구를 고치기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변경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도 변경 등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직권에 관한 등기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그래서 이건 신청 직권이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 직권이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넷이 있죠.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들은 기억 있습니까?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토지, 건물 둘 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마지막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건물에 한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때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서 그 판결서는 주문과 이유로 주문과 이유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이 이유에 A가 소유자임이 표시가 됐다면 이 A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의 종류는 이유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문의 끝문장이 확인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이행하라로 끝나면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난 건 관계없이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자는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 판결이나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까? 틀렸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있다로. 그렇지.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 표제부에 관한 등기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한 자가 없어요. 이익이 발생한 자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도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해설지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기를 상세하게 제가 집어넣었어요. 해설지 이따 받아가시죠. 네, 거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기를 제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법무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네, 직접 출석해서 하겠습니까? 사무원 시키죠. 사무원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은 굉장히 5번 보죠.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등기부에 공유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균분한 것으로 추정하죠. 균분한 것으로 추정이 될 겁니다. 2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습니까? 등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다만 이 강공서의 촉탁은 당사자 일방이 강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다만 신청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은 촉탁에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은 촉탁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촉탁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번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가달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자기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3번 등기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기 때문에 그 약정 등기는 부기로 한다. 맞습니까? 약정 등기, 특약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라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해야 된다. 영구 보존 정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요 6가지는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요 6가지는 강의의 등기부입니다. 다시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6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영구 보존 정보. 그 다음에 5년짜리 장부들이 3개가 있는데요. 요 3가지도 좀 암기하십니다. 신청 정보 거기 있죠. 신청 정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네, 첨부 정보 하나 더 치아 정보. 이 4개는 5년짜리 장부입니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치아 정보. 이 3개는 5년짜리 장부예요. 다시 외워보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 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 6가지는 강의 등기부로서 영구 보존 장부고요. 5년짜리도 외워두셔야 돼요. 신청 정보, 치아 정보, 첨부 정보. 이 3가지는 5년짜리 보존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좀 어려운 등기 선례의 내용인데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는 공유지분 표시가 없다면 뭘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균분으로 추정할 수 있죠. 공유지분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균분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로 추정이 될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갑의 집은 3분의 2, 을의 집은 3분의 1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갑은 균분으로 추정이 됐는데 2분의 1로 추정이 됐는데 3분의 2로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을은 2분의 1로 추정이 됐는데 등기부에는 3분의 1로 줄어드네요. 맞습니까? 이때는 갑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 더. 을은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을은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선례의 내용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값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을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죠. 따라서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값은 첨부할 필요 없고 을은 첨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출제되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 맞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24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도 누구든지 스스로만 내면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부속서류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부속서류는 이런 걸 얘기해요. 치하정보, 첨부정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발급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고요. 열람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고 열람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속서류라는 표현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기록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도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서류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옛날 등기법이고요. 개정이 돼서 달라졌죠. 저장시, 접수시, 등기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네 가지 일치한다고 했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죠. 이 네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 건데요. 그때는 아직 민법에서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보실 때 하셨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세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요. 전세권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뭡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전세금이 수수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을은 전세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했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그러면 이 전세금은 갑이 꿀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반환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을에게는 전세권도 취득했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두 개예요. 두 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익 물권성. 그렇죠. 두 번째는요. 전세권 소멸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보 물권성.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는 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 담보물권성의 피담보채권은 뭡니까? 이거겠죠? 그렇죠? 네. 이때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양도가 가능한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전세금의 기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세금의 기능. 첫 번째, 전세금은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임은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달마다 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 왜 되느냐면 지금 10억 원이 갑에게 지불되면 10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겠죠.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을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 지급수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해서 사용수익한 자는 누굽니까? 전세권자겠죠. 그런데 이 을이 갑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수익할 때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망가뜨린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전세금은 이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만큼만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갑에게 을이 사용수익할 때 갑의 부동산을 망가뜨려 갖고 갑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을 돌려줄 때 1억 원 공제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9억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해배상 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의 기능은 이 두 가지예요.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이때 전세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A에게 넘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차임은 누가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합니까? A가. 사용수익하는 자는 누가 돼버립니까? 을이. 사용하는 놈은 을이 되고 차임은 엉뚱한 놈이 지급하면 이건 전세권과 조금 배치가 되죠. 두 번째, 망가뜨린 자는 누굽니까? 을이. 그렇죠. 손해배상을 해주는 자는 누굽니까? A. 달라지죠. 맞습니까? 따라서 전세금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건 금지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판례예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유를 이해하셔야지만 좀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사용수익하는 자는 을이고 차임을 지급하는 자는 A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겠죠. 맞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자는 을이고 망가뜨린 자는 을이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자는 A다. 이런 말도 쓸 수 없겠죠. 이게 소멸되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요것은 소멸되었으니까 요거는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용익물권성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담보물권성만 있을 겁니다. 이게 소멸되었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A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이때 넘어갈 거예요. 이때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권성은 존재하죠.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 전세권 이전 등기도 어떻게 됩니까? 수반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소멸되었을 때. 이거 되셨을까요? 네.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예요. 이건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제 A에게 넘길 수 있고 담보 기능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소멸되는 경우는 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해지하는 경우. 세 번째 뭐가 있죠? 전세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네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게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소멸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전세권은 같이 이전돼야 되겠죠.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서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전부 양도가 가능하면 일부 양도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의물권성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이때는 가능합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아니면 소멸. 요거로 출제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소멸. 소멸되지 않았다면 양도 가능합니까? 안 될 겁니다. 소멸될 때만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하죠? 네, 필요할 겁니다. 5번.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것도 거기 표에다가 좀 요약집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첫 번째,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 두 번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에서 이 부속서류는 광의의 등기부를 얘기해요. 광의의 등기부, 아까 뭐 있었죠?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맞습니까? 광의의 등기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부속서류는 치하정보, 첨부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속서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것은 광의의 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 목록, 그 다음에 매매 목록, 폐쇄 등기부 이런 걸 얘기하고요. 요거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할 때 이 부속서류는 첨부정보, 치하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부속서류라는 용어를 쓰지만 내용은 달라요. 이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쟁이 발발한 경우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이건 영구보존장부죠. 이거 5년짜리죠. 아까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영구보존장부 5년짜리.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켜야 될 겁니다. 요약집에 써놓으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려드린 것 같은데. 두 번째,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에 의해서 법정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법원이 촉탁이나 명령에 의해서 법정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증거자료로. 이건 안 됩니다. 일개 법관의 명령 촉탁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장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개 법원의 명령 촉탁 갖고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건 되더라는 겁니다. 왜? 등기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검찰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검찰청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느냐. 법원도 안 되는데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갖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등기부는 아니죠. 이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틀렸죠? 등기신청서는 옮길 수 있다고 했죠? 등기신청서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맞는 지문은 몇 번입니까? 3번. 그 다음에 25번. 등기신청의 치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치하하는 경우 치하에 대한 특별수건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2번. 등기신청에 치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3번. 등기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네. 4번. 동일한 신청 정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취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그 일부를 취할 수는 없지만 수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될 테고,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나름대로 쉬운 문제로 낸 건데 사실은 쉬운 문제로 낸 건 아니고요. 우리 요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기출지문을 다 망라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망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본시험 수준 정도입니다. 만약에 10월 달쯤 됐다면 이게 쉬운 지문이 되겠지만 지금 6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지문일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집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반복이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